안녕하세요. 최근까지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예비 신부에서 결혼을 와장창 깨고 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구독자분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 내려가 볼까 해요.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저였고 예비 남편과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편의를 위해서 그냥 남편이라고 지칭할게요. 동창이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굉장히 잘 알았고 20대 후반부터 만남을 이어왔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었죠. 우리 소리가 내 며느리 될 줄 알았다니까. 너네가 고등학교 때부터 좀 붙어 다녔니? 어쨌거나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 한번 잘 지내보자. 고등학교 때부터 영민하더니 직업도 아주 잘 골랐어. 딱 봐도 조신해 보이는 게 최고야. 소리가 어렸을 때부터 차분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상담교사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 나도 내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니까 소리한테 반하기도 한 거고.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는데 우리는 싸우지 말고 잘 헤쳐나가 보자. 어머님이 좋아해 주시니까 좋네요. 그래 자기야. 결혼 준비하면서 투닥거릴 수 있겠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자. 저희 집에서도 남편을 굉장히 좋아했고 저 역시 시댁에서 환영받는 며느리였어요. 그은한 트러블 없이 결혼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었지만 예기치 못하게 남편의 친형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실 전 그동안 남편이 외동인 줄 알았거든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사실 엄마가 오래전부터 이혼했고 형은 아버지가 그리고 난 엄마가 대신 키우셨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이 엄마를 찾아오게 되었거든. 우리 결혼 준비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아, 정말? 아니 사실 문제될 건 없지.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형을 찾은 건 좋은 일이잖아. 어머님도 기쁘시겠다. 그렇지. 엄마는 늘 형한테 죄책감만 가지고 사셨거든. 그래도 형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좋으신가 봐. 나도 기쁘고. 그리고 형은 결혼도 해서 아이도 있고 형수님도 계시더라고. 이것 때문에 엄마가 더 형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아. 중요한 날에 옆에 있어주지 못했으니까. 나 역시 어려서 형이랑 헤어져서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내가 형을 잘 따랐다는 거는 기억나거든. 남편이 외동인 줄 알았지만 뒤늦게 형제가 있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이 기회에 형제도 찾고 어머님도 떨어져 있는 자식을 찾았으니 더욱더 좋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머님의 주도하에 큰집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사실 남편과는 영 다른 이미지라 조금 당황했지만 떨어져 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어려서 본인이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었는지 매우 좋아하시면서도 정말 큰아들한테 쩔쩔매는 모습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애미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 우리 작은 며느리인데 앞으로 가족이 되니까 잘 지내도록 해. 이제 결혼도 얼마 안 남았거든. 그래도 혼주석에 애비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네가 있으니 다행이구나. 네, 엄마. 저도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버지 성격 아시잖아요. 꼬장꼬장 하셔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찾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 맞다. 재수씨, 반가워요. 우리 이제 가족이 되는데 얼굴도 자주 보고 지내요. 동생한테 해준 게 없어서 늘 미안한 생각만 들었거든요. 이제라도 형 노릇 할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아, 뭐해? 당신 얼른 재수씨랑 통성명 하지 않고.
동서니까 내가 말 놓아도 되지? 이제 내가 이 집 큰 며느리니까 혹시라도 대소사 있는 건 나한테 늘 물어보고 내가 동서가 모르는 거 많이 알려줄 테니까 날 잘 따르도록 해. 어머님 다음으로 여자들 중에서 내가 윗사람 아니겠어? 아, 네. 뭐 그렇죠. 저도 형님이랑 그리고 아주버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이 형제가 또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마주하니까 집이 꽉 차고 너무 좋다. 게다가 떡두꺼비 같은 손자까지 갑자기 생기다니. 내가 늙음하게 무슨 복인지. 하여튼 너희들한테는 엄마가 제일 미안해. 앞으로 너한테도 엄마 노릇 제대로 할 거니까 지켜봐 주렴. 첫 만남의 형님 되실 분은 저의 기강을 잡으시려 하는 것 같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저에게는 별로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돈 문제가 엮이면서부터는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은 갑작스레 사업을 시작한다며 평생 어머님이 모아온 재산을 대놓고 해달라고 하셨고 죄책감이 큰 어머님은 그걸 덜컥 줘버린 거죠. 여기까지는 솔직히 제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손 놓고 뒤에서 그저 지켜보려고 했었어요. 제가 이 집안 일으킬게요. 사실 아버지가 뭐 일을 하셨나요? 늘 제가 가장 역할을 했지. 엄마도 아시잖아요. 아버지 성격.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로 제가 엄마한테 잘하고 이 집안 일으킬 거니 엄마 걱정 마세요. 혹시 아까우신 건 아니시죠? 에이, 그럴 리가 있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이런 거라도 뒷받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니? 걱정 마라. 이 엄마가 너한테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아유, 미안하다. 진작 널 찾았어야 하는데 널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 걱정 마세요. 엄마가 절 일부러 안 찾은 것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가 절 못 보게 한 건데 별 수 있었겠나요? 죄책감 놓으세요. 그냥 엄마는 제 사업 뒷바라지만 해주시면 나중에 장남으로서 엄마 잘 모실 거니까 꼭 그렇게만 해주세요. 아셨죠? 처음엔 시어머니 재산이니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떠나서 결혼할 남편이 돈까지 투자하길 바라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야, 이건 아니잖아. 결혼 전이지만 우리 결혼 얼마 안 남기도 했고 자기가 모은 돈으로 우리 집 들어갈 때 보태기로 해놓고선 갑자기 이걸 형한테 투자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건 내가 상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아, 그렇긴 한데 형이 진짜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엄마도 전적으로 내가 투자하길 바라시고. 그럼 우리 집은? 내가 모은 돈으로 택없이 부족하잖아. 자기가 모은 돈이랑 내가 모은 돈, 그리고 대출이 합쳐져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나오면 집은 어쩌고. 계약까지 다 해놓은 건데. 난 반대야. 아주버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엄마가 원해.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형한테 미안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모은 돈은 이렇게 쓰게 해주라. 어? 어머님 마음이야. 안 좋은 거 알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이 돈 말고 따로 모아놓은 돈으로 투자한다면 말리지 않겠지. 자꾸 어쩔 수 없다는 남편의 말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시어머니 때문에 많은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투자하라 말아야?
그네가 성공한대잖아. 그러면 너네도 수익을 볼 건데 왜 말리니? 어머님, 이건 아니죠. 이미 들어가기로 한 집이 있고 돈도 모자라는 상황에 그 돈을 더 빼서 투자를 한다니요. 그렇게 되면 저희 결혼하고 어디 살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성욱이가 따로 모아놓은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야 저도 말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미 다 결론을 지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변수가 생기면 저도 곤란하거든요. 너 그렇게 욕심 많은 애였냐? 결혼 전에 아주 다시 보게 됐다 너. 고등학교 때부터 나긋나긋하길래 오냐오냐 했더니만 어디서 남자가 하는 일에 왈가왈부하면서 이래라 저래라야. 너 절대 상관하지 마. 성욱이가 투자하는 거 말리지 말라고. 그래 동서, 그건 아니다. 내 남편이 돈 벌게 해준다잖아.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쫄보처럼 그래? 나중에 고맙다고 절을 할 거라니까. 그냥 도련님이 알아서 행동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동서 이 집에 시집 올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말 들으란 말이야. 전 생각 안 변해요. 성욱이가 따로 빼놓은 돈 아니고서야 집 들어갈 돈을 혹시라도 투자한다면 저도 어쩔지 모르니 그리 아세요. 아주 시험이 압박하는 것도 가지가지다. 요즘 세상에 며느리 눈치 보고 사는 세상이라더니 아주 엄청나네. 결혼 전부터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시어머니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결국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고, 아주버님은 어머님과 돈과 남편의 돈까지 합쳐 동네에 엄청 큰 갈빗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엄청난 아이템이라는 것이 갈빗집인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본인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로지 투자만 받아 갈빗집을 차린 거였죠. 솔직히 여기까지는 화도 났지만 갈빗집이 잘 되면 계속 수익을 준다고 했기에 조금은 참았어요. 남편도 본인을 전적으로 믿어달라고 애원을 했기 때문에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하지만 실속의 태도가 별로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들이 갈빗집 사장이니까 내가 이 동네에 소문을 잔뜩 내야겠어. 내가 그래도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내 얼굴 보고 많이들 와줄 거다. 아주 이 정도 크기면 우리 아들 바쁘기도 하겠어. 가뜩이나 자주 못 보는데 속상하네. 에이, 걱정 마세요. 여기는 주방 이모들이 운영할 거고 전 카운터나 보고 할 거라서 시간은 많아요. 엄마 보러 자주 갈게요. 어머님은 투자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가 사업 수완이 좀 좋은가요? 아마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도 포장마차 크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다 대박 터뜨리고 이석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은 거거든요. 아마 고깃집도 잘 될 거예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었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을 부릴 생각만 하는 아주버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제 예상대로 처음엔 오픈빨로 가게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점점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방 이모들 월급까지 밀리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안 봐도 훤한 가게 상황을 보아하니 저희가 투자한 돈도 회수하지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도 저렇게 한번 된통 당했으니 다신 사업한다는 소린 안 하겠지 싶어 한 번은 넘어가 주려고 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가는 모자란 돈도 친정에서 조금 보태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정말 한 번만 참자라고 많이 저를 다스리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손 벌리기만 급급했어요. 아휴, 네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일단 이번 달 아줌마들 월급 좀 해결하고 다음 달부터 메뉴 리뉴얼 할 거거든. 좀만 도와줘. 일단 나도 가진 게 여유가 없긴 한데 적금 들어놓은 게 있거든. 그거 만기가 다음 달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아주버님, 죄송한데 이건 아닌 것 같네요. 뭐 어려운 건 알겠지만 이희가 투자한 것도 저랑 정말 많이 싸우고 해드린 거거든요. 저희도 결혼식이 남은 입장에서 들어갈 돈도 많고요. 본인이 직접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 내가 그때 마지막이라고 했지? 적금 손대기만 해봐. 나 진짜 이 결혼 엎을 거야. 집 들어가는 돈도 엄마가 도와주신 거 몰라? 자기 어쩜 그렇게 자기만 생각해? 아니, 동서가 왜 나서서 그래? 도련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막말로 아직 식 올린 것도 아니잖아. 왜 나서는 건데? 형제들끼리 돕고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여자가 끼기 시작하면 의상하기 십상이야. 그러니까 동서는 빠졌으면 해. 식 올리진 않았지만 저희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제 가족인데 제가 이런 말도 못하나요? 결혼하기도 전에 이렇게 자꾸 돈 문제로 엮이는 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번엔 못 도와드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 우유부단한 남편이 거절을 못할 것 같아 제가 나서서 거절을 했는데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형제들 일을 제가 나섰다며 저에게 크게 뭐라고 하셨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제 결혼까지 주변에서 말리는 상황이 되었죠. 아니, 성욱이 진짜 너무 우유부단한 거 아니야? 야, 결혼하기 전에 때려치워라. 나 알잖아. 우리 집도 돈 문제 때문에 사달란 거. 너 그거 형제끼리 돈 가지고 얽히면 답 없어. 성욱이 아는 입장에 내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좀 아니다 싶어. 나도 그래. 어머님까지 이럴 줄 몰랐거든. 아무리 어릴 때 헤어져서 미안한 마음이 많다지만 이건 아주버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점점 아주버님이 왜 이제야 찾아왔는지도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니까. 나도 네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전 이 일을 계기로 파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다신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어요. 이미 식장이며 모든 걸 다 잡아놨던 터라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하루아침에 남편과 헤어질 수 있는 용기는 나지 않았거든요. 사실 파혼을 했다고 하면 직장에도 알려야 하고 부모님도 저에게 실망을 할 것 같아 말은 세게 했지만 실행은 어려웠어요. 아주 너 독하다. 결국 성욱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야 네가 받아줬다지? 이래서 외동들이 안 되는 거야. 어쩜 형제 사이를 이렇게. 에휴, 됐어. 어차피 긴 말 해봤자 성욱이가 그만하라고 할 거고 내가 네 시숙 도와주는 건 상관 마라. 네,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건 저 상관 안 해요. 어차피 도와주지 말라고 해도 어머님은 도와주실 테니까요. 아, 이제 그만해요, 엄마도. 소리가 나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엄마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형을 또 어떻게 도와주려고? 어쩌긴. 그 갈비집 한다고 손해가 어마어마한가 봐. 땅 팔아서 빚도 갚아주고 생활비도 좀 대고 해줘야지. 내가 어려서 못 해준 거 지금에서 해준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아까워. 오죽 힘들게 살았겠니? 니네 아빠 성격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얼마나 끙끙대고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내가 하나씩 도와주면서 같이 헤쳐나가야지. 어머님의 말이 기가 막혔지만 본인의 재산이니 뭐라 할 순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늦게 만난 어머님이 거의 구세주나 다름없었고, 어머님은 매번 아주버님네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되니 아주버님은 점차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매번 어머님께 생활비를 타내기 바쁜 모양새를 보였고, 어머님도 점차 버거워하시는 게 저에게까지 느껴졌어요. 말이야 안타깝다, 다 해줄 거다 하시지만 평생 어머님이 모은 재산에도 한계가 있었고 매일같이 돈만 쓰는 시숙을 감당할 순 없었죠. 아유, 집도 전세로 돌리고 이제 할 것도 없다. 소리 잘 구슬려서 성욱이한테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 건 어떠니? 저도 그러고 싶죠. 동서가 좀 고집인가요? 형제끼리 그렇게 돕고 사는 거지. 나중에 제가 한번 도련님한테 따로 얘기해 볼게요. 도련님이 도와주신다면 자기가 어쩔 도리 있나요? 결혼하면 장땡이지. 아, 맞다. 다음 주에 어머님, 당숙 할아버지랑 외가 이모분들 다 올라오신다고 했죠? 처음 뵙는데 음식이나 이런 거 넉넉히 준비할까요? 동서도 부르고. 우리 장남 찾은 거 많이 내게 공표하고, 소리도 이제 곧 결혼인데 어른들한테 인사시킬 겸 어른들 모셨어. 소리도 소린데 아주 우리 장남 보고 싶다고 다들 난리야. 어려서 보고 한 번도 못 봤으니 어른들이 보고 싶을 만하지. 너도 큰 며느리로서 인사하는 자리니까 단정하게 입고 잘해야 한다. 그 어른들이 돈도 꽤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 아직까지 시숙을 어른들께 인사시키지 않은 어머님이어서 제 결혼 인사와 겸사겸사 시숙 인사 자리까지 만들어낸 어머님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많은 결혼이었지만 남편 한 사람을 보고 결혼을 다짐했고 식구들이 다 모인 어머님네 인사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가끔 보는 조카였지만 그날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는데 대부분 조용히 태블릿 PC를 보거나 혼자 책을 보는 어린이였거든요. 그렇게 온 식구들이 모여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저 역시도 어른들과 담소를 나누며 아주버님이랑도 인사를 하고 저에 대해 덕담도 해주시던 그때 아주버님의 아들, 즉 큰집 아이가 저에게 주스를 쏟으며 말썽을 피웠어요. 어머, 아유 어쩌니? 네 원피스. 화장실 가서 얼른 닦아야겠다. 아유, 우리 장손이 활발하기도 하지. 그렇게 돌아다니다 쏟았네. 아, 괜찮아요. 화장실 가서 닦으면 되죠? 오히려 아이가 놀랬을까봐 걱정이네요. 괜찮니? 난 괜찮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 예비시댁에 인사 가자마자 내 옷에 주스를 쏟으며 말썽 피운 큰집 아이였고 제가 옷을 닦으러 화장실에 가자마자 기어코 화장실 안까지 따라오더니 저에게 한마디를 날렸어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아차 싶으면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빨리 가요. 여긴 선생님이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어?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라니. 난 이제 네 작은엄마 어머, 너 용현이 아니니? 그래, 기억나. 네가 이렇게 컸어? 참 세월 빠르다. 그렇게 꼬마였는데 어쩜 이렇게 성숙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어. 반갑다, 용현아. 저희 부모님 아시잖아요. 꼭 선생님한테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때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행복하셔야죠. 제가 이것밖에 못 해드려요.
정말 제가 상상 초월한 조카의 정체가 드러났고 그 즉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그 조카는 몇 년 전 제가 상담교사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였고 부모님이 전과자로 교도소에 간 학생이었어요. 보육원에서 혼자 부모님을 기다리며 이런저런 생활을 하다 보육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와 매일같이 상담을 하며 심리치료를 했던 친구였답니다. 아이에게 들었을 때 아이의 부모님은 무려 사기 전가가 8범에 이르렀고 이번에 어머님을 찾은 것도 동생과 어머님의 돈을 한탕 해먹으려고 꾸역꾸역 찾은 거라고 했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엄마의 전화번호를 주었다고 했죠. 전 이걸 알면서 결혼을 진행할 수 없겠다고 판단이 섰고 제가 아이를 살뜰히 케어해준 결과 아이는 저에게 고마워서 이 모든 것을 폭로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정신을 차리게 해준 거나 다름없었고 전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이제 돈 사고 안 친다니까? 우리 집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랑 결혼하는 건데 왜 그래? 그러지 마. 아니, 결혼은 당사자만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집안 대 집안이 결혼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결혼하겠어? 당신 가족이랑 손절할 수 있어? 없잖아. 사실 당신네 형 뭐 어려서 같이 산 적 없다고 하지만 지금 정가 8범이야. 그런 아주버님과 형님을 내가 매일같이 마주할 수 있을까? 분명 어머님은 아들이 정가를 가진 것도 안타까워 하시겠지. 본인 돈은 쓸 대로 다 써버리고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자기한테 얘기할 때도 올 거야. 나 그때마다 못 견뎌 싸우기도 싫고. 형이 과거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갱생하고 살고 있어.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말아줘.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 형 불쌍하지도 않냐? 능력 없는 아버지 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 부모가 능력 없다고 다 그렇게 사기꾼으로 전락하지 않아. 거봐, 지금도 형 불쌍하다고 두둔하지? 자긴 절대 안 변해. 그리고 알고 있었구나? 지금 태도 보니까 확실하네. 이미 자기는 다 알고 있었고 굳이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거야. 너한테 얘기하면 네가 이해했겠어? 지금도 형한테 적대적인데 얼마나 색안경 끼고 보겠냐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와, 진짜 어이없네. 색안경? 내가 너네 형한테 색안경 끼고 보는 건 죽어도 싫고 나 속여서 결혼하는 건 괜찮은 거였고? 그렇게 비약하지 마. 너 사랑하고 좋으니까 이런 거 감춰서라도 결혼하고 싶었던 거야. 내 마음 알잖아. 몰라? 제가 파혼을 통보하자 남편은 안 된다고 했지만 전 도저히 남편네 집안과 엮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정가 얘기를 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않으며 놀라지 않는 남편을 보곤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싶었던 것이 배신감이 차오르더라고요. 나만 몰랐구나 싶은 게 이대로 결혼했다가 나중에 알게 됐을 때를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넌 정도 없니? 우리 성욱이가 무슨 잘못이야? 그리고 얼마나 살기 힘들면 남한테 그렇게 사기를 쳤겠어. 그런 마음 한번 생각 못하고 뭐? 결혼을 엎어? 너 진짜 어쩜 그렇게 애가 너만 생각하냐?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리고 네 남편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나 진짜 널 알다가도 모르겠다. 우리 불쌍한 성욱이 파혼남 만들 생각 마라. 이혼녀 될까봐 이러는 거예요. 전 절대 못 견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도 알고 계신 거 보니까 저만 몰랐네요. 성욱 씨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온 가족이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아마 결혼했으면 아무렇지 않게 저희에게도 손 벌렸겠죠? 저 그렇게 안 살아요, 어머님. 그리고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 힘들다고 남한테 사기치는 게 정상인가요? 아무리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다고 하지만 부모라면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죠. 그렇게 감쌀 게 아니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뺨을 날리더라고요. 순간 어안이 벙벙했고 뺨 맞은 게 얼마나 아팠는지 순간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이기에 시어머니 본색을 알게 된 것 같아 오히려 파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자식 일에 물불 안 가리는 게 부모라지만 저렇게까지 두둔하는 걸 보니 앞으로 제 앞날이 어떨지 딱 직감하면서 안도했어요. 감히 내 아들을 네가 뭔데 판단해? 뭐? 부모라면 감싸면 안 된다고? 주제 파악도 못하게 어디서 입을 놀려?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역시 결혼하고 나면 알만 하겠네요. 이번 일 절대 못 넘어갑니다. 성욱 씨, 봤지? 나 당신이랑 결혼 못하는 이유 이런 태도들 때문이야. 저 지금 당장 병원 갈 테니 그리 아세요. 책임은 지셔야 하니깐요. 아니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대들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널 건드렸겠어? 엄마도 너무하지만 너도 진짜 너무한다. 거봐, 자긴 이 상황에서도 자기 식구 편이지? 내가 어떻게 자기를 믿고 결혼을 해? 오히려 잘 됐어. 이제 다 끝이야. 못된 것?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것?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감히 파혼을 한다고 해? 그것도 별 시답지 않은 걸로. 어머님이 딸이 있어 보세요. 전까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겠어요? 제 신세 망치려 하지 말고 제발 본인들 좀 돌아보세요. 전 그 길로 병원을 가서 상해 진단서를 끊었고 전치 2주 상해 진단서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어머님을 고소하였는데 제가 고소를 하자 무서웠는지 어머님은 바로 꼬랑지를 내리시더라고요. 법이 참 그랬던 게 전 이유 없이 맞았지만 경미하다는 이유로 상해죄가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겪어보고 나서 결혼 전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싶은 마음이 들었고 오히려 사람들을 잘 알게 된 계기 같아 잘 됐다는 제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 얼굴에 손댄 건 미안해. 근데 네가 어른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구니까 그랬던 거지. 고소 치하해 줘라. 이제 와서요? 어머님이 그렇게 뺨 날렸을 땐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도 정말 어머님 행동에 놀랐네요. 아, 그만해. 엄마가 미안하대잖아. 그래도 엄마가 너 그렇게 예뻐했는데 이러는 건 아니지.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안해. 그래도 시어머니 며느리들 사이였는데 이렇게 얼굴 붉히면 되겠니? 그동안 봐온 정도 있으니 한 번만 봐줘. 나도 그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랬던 거야. 내 마음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얼른 치하해줘. 부탁하마.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고 온 가족이 저를 속이려 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다행인 건 제 친구 오빠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혼인 파탄 사유가 전적으로 시댁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던 거였죠. 그걸 듣자마자 잘 됐다 싶어 전 예비시댁에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뺨만 날리지 않았더라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래,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소송은 취하해. 솔직히 우리도 지금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만 하겠니? 당신한테 속아서 결혼까지 할 뻔하고 맞는 말 했다고 시어머니한테 뺨이나 맞아대고 지금 이 상황에 당신 형네 부부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어머님 뒤에 숨어 있는데 나만 하겠어? 신혼집엔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 어차피 네 돈 한 푼 들어간 거 없잖아. 그 돈마저 형한테 갖다 부었으니 내가 이때 손절 쳤어야 하는 건데. 결혼식장이며 신혼여행 위자료는 네가 물어. 결혼은 네가 깼는데 내가 왜 물어? 네가 물어야지. 그리고 내가 돈이 어딨냐? 엄마가 하도 돈돈 하는 바람에 지금 형한테 다 묶여 있어. 그러니까 네가 물어. 결혼만 잘 진행됐어도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그러니까 네가 무는 게 맞지. 이렇게까지 하겠다? 내가 알던 김서국 맞나 싶다 진짜. 이렇게까지 비겁했니? 진짜 잘했다. 너란 애랑 손절 친 거. 형한테 돈 갖다 바칠 때부터 줏대없다 생각했는데 네가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정말 잘된 일이다, 나한테. 또 어이없는 소리를 하길래 그럼 시시비비 가려보자고 엄포를 놓자 남편은 꼬리를 팍 내리면서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면 모든 위약금은 본인이 다 문다고 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기로 한 모든 과정에서 나온 위약금을 남편이 대신 내기로 하고 전 남편네 집에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래도 남편과 좋았던 시절도 있었으니 이쯤 그만하자 싶은 마음도 들었고 저도 좀 지치더라고요.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다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 잘했어. 서로 안 좋게 끝낼 필요 없지. 한두 해 사귄 것도 아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인데. 그래도 정말 잘 된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차피 이제 보지 않을 거고 나도 인생 공부 톡톡히 했지 뭐. 참 내가 파혼할 줄 누가 알았어. 오히려 잘 된 거야. 전화위복이라고. 너한테 더 좋은 일만 일어날 거니까 너무 염려 마. 내가 옆에서 많이 응원해 줄게, 친구야. 전 그렇게 파혼을 하였고 둘이서 살기로 한 신혼집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리고 파혼녀라는 낙인이 정말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되어보니 남들은 절 신경조차 쓰지 않았죠. 제가 괜한 의식 때문에 이를 여기까지 몰고 온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지금 더 멋지게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걸 다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로 인해 제가 엄두도 내지 못했던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제 인생을 더 가치 있게 꾸려나가는 게 얼마나 멋진 건지 깨달았죠. 한 번 사는 인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앞으로의 저를 위해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요. 아마 앞으로 펼쳐질 꽃길을 위해 이 정도 역경은 뼈와 살이 되는 가치가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힘드시다면 그 상황에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꼭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이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네요. 비록 지금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지만
남편과의 이혼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임신했을 때의 기간 동안 저는 상당히 많은 아픔을 겪게 되었고, 결혼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저와 헤어진 걸 후회하고 있는 중이네요. 제 사연은 임신 소식을 시부모님께 알렸을 때 형님도 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형님이 임신한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 쓴 적 없었는데 시모와 형님의 행동들이 점점 저를 힘들게 만들면서 가족과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임신, 너는 왜 이렇게 호들갑이니? 밥 잘 먹고 있는데 앞에 입덧을 하면 밥맛이 다 떨어지잖아. 속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거라. 혼자 임신한 것도 아니고 첫째는 입덧 하나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주방에만 들어오면 입덧이니? 그래도 첫 임신이라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앞으로 식사 자리는 웬만해서 같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첫째야, 너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입덧이 심하지 않는 걸로 봐선 분명 아들일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첫째 네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임신하려고 그동안 수단 방법 안 가린 거 생각하면 아직도 나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프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그럼 산부인과는 언제 갈 거니? 나는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지켜보고 싶어요. 병원에 예약 환자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괜히 산부인과에 갔다가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애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가는 것도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가는 게 좋겠어요. 그때 어머님도 같이 가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우리 집안의 첫 손주 얼굴 보러 가는 건데 그 정도 참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조만간 병원일 당분간 쉬기로 했다며? 임신했을 때 일하는 게 무리가 많이 간다 하던데 아무래도 첫 임신이고 나이도 무시 못하니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네. 시모와 형님이 주고받고 있는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모가 대하는 차별의 온도는 생각보다 너무 심했어요.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저도 임신했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상당히 크게 다가왔었죠. 혼자 방에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 결국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님도 임신하는 게 처음인데 입덧은 1도 없고 저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더군다나 시모는 입덧이 심한 저를 보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임신 초기라 산부인과에서도 성별을 알 수가 없는데 시모는 벌써부터 딸이라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말로는 시숙과 남편을 임신했을 때는 조금도 입덧을 하지 않았었다며 그때와 비슷하다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모의 말을 어느 정도 신용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해서 임신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에서 누워있는 동안 시모와 형님의 웃고 떠드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남편이 방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몸은 좀 어때? 방에 들어오니까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 어느 정도 진정이 됐으면 한 숟갈이라도 떠야지. 지금 몸 상태로는 다시 주방으로 가게 되면 분명 또 다시 입덧이 시작될 것 같아.
난 괜찮으니까 어서 가서 마저 먹어. 형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당신은 이 지경이야? 내가 다 눈치가 보일 정도라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딸인 것 같아. 엄마가 형이랑 나를 임신했을 때 한 번도 입덧한 적이 없었는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다른 분은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입덧을 심하게 했었대.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보니 딸이었다고 하더라. 그분이 그 뒤로도 몇 번 더 임신을 했었는데 줄줄이 딸만 낳아서 결국 집에서 내쫓겼다 하더라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엄마도 어느 정도 아들을 기대하시기는 한 것 같아. 그래서 형수님이 입덧을 하지 않아서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솔직히 나도 좀 아쉽긴 하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 아닌 아들이었으면 이런 대접 안 받았을 거 아니야. 아직 성별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가지고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그걸 확정짓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산부인과에 가보면 알겠지. 사람 몸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임신 반응도 다른 것 뿐이야. 그래서 지금 당신은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아들이 아닌 딸 같아서 별로라는 거야? 쓸데없이 어머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생각은 아예 접었으면 좋겠어.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아이한테 차별은 내가 용서하지 않아. 알겠어? 그렇다고 엄마 말이 100% 신빙성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형이랑 내가 증명해주고 있는데 당신이 괜히 딸인 것 같으니까 형수님한테 밀린 것 같아 기분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당신도 아들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나도 딸보단 아들이야. 뭐가 됐든 당신 자식인데 벌써부터 그런 식으로 결정 지으면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일 때 사랑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사랑도 내가 원하는 대상이어야만 당연히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겠어? 지금 말 다 했니? 곧 있으면 아빠가 될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시모가 형님과 저를 차별하는 건 어느 정도 넘길 수 있었지만 남편이 시모와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크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짜증이 확 밀려왔는지 저도 모르게 남편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러자 주방에 계셨던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가 저와 남편이 있는 방으로 달려오셔선 무슨 일 생겼냐고 물어보셨고 남편이 소리친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갑자기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를 깎아내리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서 괜히 자기한테 짜증을 내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말도 제대로 안 나와 남편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의 얼굴이 굳어지셔서는 저보고 당장 주방으로 나오라며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네가 지금 내 아들한테 화를 낼 상황이니? 입덧 한다고 집안일 전부 다 빠지고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내 아들한테 화를 내? 네가 지금 배가 불렀지? 입덧을 하건 말건 지금부터 내 집에 들어온 이상 시키는 건 뭐든지 해라. 첫째 앞에 비어져 있는 그릇에 새롭게 반찬 채우고 자리에 앉아 대기하거라.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집안 며느리로 들여왔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든 잘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된 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 첫째 봐라. 직업도 의사라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엄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얌전히 있는데 너는 천박하게 뱃속에서 아이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입덧도 심한 거잖아. 이래서 집안은 뿌리부터 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야. 좋은 집안일수록 그 씨가 확실히 다르다니까. 아들,
이제야 엄마 말이 이해가 되니? 결혼은 이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거다. 네가 죽자고 달려들지만 않았어도 이 결혼 성사시키지 않으려 했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잘못 들어온 며느리 하나가 우리 집안 무너뜨리게 생겼네. 뭐하고 있어? 서둘러 비어있는 그릇들에 음식 채워야지. 첫째는 뭐 더 먹고 싶은 거 없니? 하루 종일 입덧 때문에 시달려서 기운도 없어 서 있는 것조차 힘든데 시모는 저에게 음식 수발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이런 분위기를 즐기듯 저에게 비어있는 그릇들을 앞으로 내밀며 먹고 싶은 음식을 더 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일반 회사 직원이었던 제 직업이 싫으셨는지 남편 보고 결혼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성형외과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형님과 빗대어 처음부터 차별을 보여주셨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결혼을 밀어붙였고 저 또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이후 남편은 의사인 형님과 저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부면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저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식어가는 남편의 모습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었죠. 그런데 임신이 되고 나서 남편은 좋은 아빠가 될 준비와 저에 대한 사랑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시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인 것 같다는 말을 꺼내면서 또 다시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형님과 차별을 두게 되면서 남편은 저에 대해 또다시 실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성형외과 의사에 성별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아들이라고 판정 짓고 있는 시모의 말에 확신을 가진 남편은 결국 저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바닥을 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되자 저 또한 안 좋은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혼이 저와 아이를 위한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입덧을 참아가며 음식 수발 길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고 시댁 식구들이 웃고 떠들며 저에 대한 걱정은 1도 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죠. 제 존재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게 될지 몰랐어요. 임신을 하면 분명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임신을 하기 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 저를 더욱더 한계치에 다다르게 만들었고 결국 입덧의 괴로움을 참아내지 못하고 시부모와 형님 내외가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 음식들 위에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고 계속해서 참아왔던 입덧이 쉬지 않고 시작되자 형님의 몸을 잡으면서 속에 있던 모든 걸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저를 패대기 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시모는 노랗게 떠버린 얼굴로 괴로워하고 있는 저를 보더니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제 머리 위로 전부 쏟아 부으면서 저보고 다 처먹으라며 강제로 입을 벌려 음식을 집어넣기 시작했네요. 입덧 하나 참아내지 못해서 대참사를 만들었다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망친 저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음식 냄새에 고통받고 있는 저에게 쉬지 않고 음식들을 전부 던지셨어요.
그동안 저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던 걸 한꺼번에 풀고 계셨네요. 입덧 때문에 기력이 하나도 없던 저는 일어날 힘도 없어서 시모의 막 나가는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항할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라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더욱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편이 이런 제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고 조금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확실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혼하겠다며 저를 막대하는 시모를 뿌리치면서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라는 대답이었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저를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고개를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혼자 집에서 나와 힘든 몸을 이끌며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제 몸에 붙어 있던 음식물 때문인지 택시를 쉽게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힘들게 서서 제 상황을 딱하게 보신 어느 택시 기사분이 친정집에까지 바래다 주셨고 기력이 없는 저를 부축까지 해 주셨네요. 부모님은 온몸이 음식으로 범벅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셨어요. 아빠는 택시 기사분께 감사하다며 더러워진 택시의 세차 비용까지 전부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부모님께 모두 설명한 뒤 이혼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시댁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더 이상 엮일 필요도 없을 만큼 쓰레기 집안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며 아빠가 시댁에 가서 난리 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친정집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취한 뒤 예정되어 있던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법적으로 남남이 된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숙려기간 3개월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위자료와 모든 것들을 정리한 뒤에 더 이상 시댁과 엮일 필요가 없었는데 숙려기간이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시댁 식구들을 또 한 번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입덧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 심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그런지 몸도 많이 좋아졌는데 엄마가 종합검진을 받아야 돼서 일정을 잡아 병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알고 보니 저처럼 부모님 종합검진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던 거였어요. 친구는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걱정되는 얼굴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지 물어보길래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보호자로 내 명칭을 부르길래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실로 들어가려는 도중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고 고개를 돌려보니 저를 막대했던 형님이었네요. 얼굴을 보자마자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갈 길 가려 하는데 등을 돌린 저에게 형님이 갑자기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어요. 뜬금없이 사과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덜썩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저는 상담실로 들어가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듣게 되었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고 시모는 땅을 치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인 거야? 분명 임신 테스트기에도 2줄이 나왔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뱃속에 아이가 없다는 건데? 그럼 지금 배가 부른 건 뭔데? 아이가 있어야 배가 부르는 거잖아. 왜 말을 못하는 거야? 너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거니? 테스트기가 불량이었을 거래요. 잘못 나온 거고 지금 제 뱃속에 있는 건 거대 자궁 근종이 자란 거라 서둘러 수술을 해야 된대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고 서둘러 입원해야 된다네요. 거대 자궁 근종? 그게 뭔데? 나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태껏 뱃속에 아이가 있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졌잖아. 내가 이래서 서둘러 병원에 가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구만. 결국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정말 죄송해요. 저도 임신인 줄 알았지 이런 병이 제 몸속에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해요? 당신, 여긴 어쩐 일이야? 장모님 건강검진 받으러 오신 거예요? 몸은 좀 어때? 그동안 별일 없었고? 내가 잘 지내든 말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형님이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벌 받으셨네요. 사부인,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세아가 입덧은 많이 괜찮아졌니? 얼굴 안색이 좋아 보이는 걸로 봐선 건강해 보이는데 태아는 문제 없고? 저번에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이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얼굴 한번 보고 싶었거든. 그래도 우리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 내 아들과 숙려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은 걸로 아는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형님이 임신이 아니라서 지금 저한테 다시 달라붙으시는 건가요? 저는 당신 며느리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제가 그때의 수모를 겪고도 다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 며느리가 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게 옆에 끼고 애지중지 아끼신 형님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제 눈앞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된다니 그동안 쌓였던 게 한순간에 내려가는 기분이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았는데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주 건강하고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생각하고 결정하셨던 입덧으로 성별을 결정하는 건 전혀 쓸모없는 거였어요. 저는 뱃속에 있는 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려고요. 어머님은 평생 손자 얼굴 한번 못 보고 세상 떠나실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머님이 결정하신 거니 어쩌겠어요? 그만큼 죄에 대한 대가는 받으셔야죠. 성형외과 의사면 뭐예요? 정작 손자를 안겨주지 못하니 빈 껍데기에 불과한 반쪽짜리 며느리에 불과하죠.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시댁 집안은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했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며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저를 계속해서 따라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며 애원했지만 이미 완전하게 마음을 접은 상태라 조금의 미련도 없는 저는 제 팔을 붙잡고 있는 남편을 뿌리치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불러있던 형님이 거대 자궁 근종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2번 다시는 임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꽤 심각한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는 이런 상황이 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가 한두 번 경고를 주셨는데 시모가 계속해서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엄마는 그동안 억누르고 참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셨고 잔물을 한 바가지 퍼서 시모의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어요. 시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저희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른으로서 본이 되지 못한 행동을 보여서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새아가를 우리 집 며느리로 다시 들여보내주세요. 제가 이 나이에 언제 손자 얼굴 한번 보겠어요. 간이며 쓸개며 다 빼드릴 테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요? 그쪽은 내 딸에게 기회를 한 번이라도 줬었나요? 내 딸이 당했던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요. 그쪽 집안의 며느리가 될 바엔 내가 끼고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겠어요. 지금이야 당연히 손자 얼굴 보고 싶으니 용서를 구하시겠지만 사람 인성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분명 또 다른 무언가가 제 딸의 눈에 눈물을 쏟아내겠죠. 혹시 알아요? 손자만 걷어들이고 내 딸을 내치실지도 모르죠. 한 번 속지 2번은 속지 않습니다. 2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길 감당하시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장모님, 저도 이렇게 무릎 꿇을게요.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줬어야 했는데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입덧이 심하면 딸이라는 엄마의 말에 형수님은 아들이고 그런 상황들이 비교가 돼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동안 죄를 짓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평생 갚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제가 그래도 사이로서 잘해드렸던 적도 있었잖아요. 내 딸에게 평생 씻지 못할 아픔을 줘놓고서 용서해달라고? 자네가 2발 뻗고 잘 수 있게 만들 것 같아? 당장 돌아가게.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셔선 뒤늦게 저희 집에 도착한 남편에게도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부으셨습니다. 아빠는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남편의 멱살을 잡은 뒤 밖으로 패대기 친 다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현관문을 강하게 닫으셨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시모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희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결국 포기하게 되었고 숙려 기간 또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남편과는 남남이 되어 버렸죠. 제가 한 선택이 분명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지고 저와 제 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알고 보니 시모가 거액의 돈을 주겠다며 손자만이라도 데려가겠다고 조건을 내미셨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시모는 저를 원하는 게 아닌 손자를 원하는 거였고 아빠는 더 이상 엮이지 않기 위해 현재 다른 지역에 집을 알아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돈까지 건네주려는 시모의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분명 저희 가족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며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저희 가족이 겪게 된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걱정이네요. 그 사람들과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저와 제 아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이며 지금 현재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는 시모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조금이라도 들으려 했다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그리고 그동안 저를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이 시모 본인을 늪에 빠뜨려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가족 모두가 모인 적이 있었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골반에 염증이 생겨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셨어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셨지만 날이 갈수록 골반 염증 수치는 계속 높아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 집안은 일 때문에 워낙 바빠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시모까지 살펴드릴 여건이 되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 아주버님은 요양원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골반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니 외부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요양원만큼은 절대로 싫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갑자기 목소리 높여 화를 냈어요. 자식들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제는 나를 요양원에 던져버리겠다는 거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이 집 놔두고 그런 곳에서 살고 싶겠어? 아, 그럼 어떡해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고집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들 모두가 일 때문에 엄청 바쁜 거 알면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요? 시설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 테니 일단 몸이 좋아질 때까지는 거기에 잠깐 계세요. 나중에 건강을 되찾으면 다시 들어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힘드실 정도로 안 좋으신데 제때 관리 못 받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제 말 들으시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세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어머니를 버리겠어요? 자주 뵈러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말 안 들으실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 소용없다니까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죽어도 싫다면 이 집을 저한테 주시던가요. 우리 집은 넓지가 않아서 어머니를 모실 만한 공간이 안 되잖아요. 이 집 저한테 주시면 이 사람 일 그만두게 하고 평생 어머니 모시라고 할게요. 제 조건이 마음에 드시면 수락하시고요. 어차피 지금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가 집을 주시면 저희가 들어와서 살고 그게 싫으면 요양원 직행인 거죠. 선택하세요. 저한테 이 집 주시고 이 사람한테 도움 받으실래요? 아니면 요양원 가실래요? 장남인 제가 어머니를 모시길 원하는 거죠? 당연히 장남인 네가 나를 모셔야지. 요양원이 웬 말이니? 내가 이 집을 너한테 주면 정말 큰 며느리가 일을 그만두고 나를 전적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거니? 아휴, 당연하죠. 저희도 희생한 만큼 어느 정도 보상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 집 저희한테 주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혼자 지내는 거 외로운데 방도 많으니까
같이 살면 좋을 것 같다면서요.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저희가 모시겠다는 거고, 그 대신 이 집 명의는 이 사람한테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 일 바로 그만두고 평생 어머님 옆에서 보살펴 드릴게요. 나이 먹고 병들면 재산이 많이 있어도 옆에서 함께 있어줄 가족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상황을 조율해서 같이 지낼 수 있다면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다. 나도 항상 느끼는 거였지만 그 양반 세상 떠나고 이 집에서 혼자 사는 몇 년간 정말 많이 후회했었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내 옆에서 함께만 해준다면 앞으로 바랄 게 뭐가 있겠니? 그럼 언제 올 수 있는 거니? 이왕 말 나온 거 최대한 빨리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 너무 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15억짜리 집을 그냥 넘겨주겠다는 말을 하세요? 저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래서 장남은 다르다는 거야. 뭐든 항상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판단 능력이 너랑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잖니? 내가 우리 큰아들한테 15억짜리 집을 주던 내 전 재산을 주던 그게 뭔 상관이냐? 돈은 탐이 나는데 정작 네 어미를 보살펴줄 마음은 없으면서 무슨 말이 그리 많아? 볼일 끝났으면 너희들은 먼저 가거라. 시모는 요양원이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는지 아주버님이 모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걸 수락했어요. 15억이나 되는 집 명의를 바로 넘겨주겠다며 상당히 들뜬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남편은 절대로 아주버님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시모는 마음을 굳혀버린 듯 보였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자 남편은 형님네회를 따로 밖으로 불러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주버님의 결정을 말리려 했었죠. 형이 무슨 생각하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그 꼴을 보고도 집이 넘어가는 걸 순순히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예전에 형이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 집이 휘청거렸던 거 기억 안 나냐고. 그 많은 돈을 아버지가 어떻게 갚으셨고 힘들게 가정을 일으켜 세운 거 옆에서 전부 다 봐왔으면서 엄마한테 그 집을 달라고 해? 그럼 네가 어머니 보살펴 드릴 거냐? 그거 아니잖아. 너희 형수가 일까지 그만두고 애들 보면서 우리 어머니까지 살펴드려야 해. 그럼 이 정도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가 하지 않을 거면 쓸데없이 내 계획에 찬물을 끼얹지 마라. 얼굴 붉히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알아? 아주버님은 남편과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시모에게도 계속 설득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을 하려 했지만 시모는 이미 남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고 결국 상처만 남은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몇 번이나 시댁에 찾아가 시모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시모의 마음은 완강했었고 집 문서가 아주버님의 손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형님네회는 전에 살던 곳을 정리하고 정말로 시댁에 들어와 시모를 보살피며 살기 시작했어요. 몇 달간 불평불만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길래 남편과 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런데 항상 저희 부부가 느끼고 있었던 불안함은 예상한 대로 터지게 되었고 어느 날 형님네회가 시모를 모시고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왔을 때
결국 우려했던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었네요. 지수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며칠간만 저희 어머니 좀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내가 볼 일이 좀 있는데 집사람을 데리고 지방에 좀 다녀와야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저희 어머니 혼자 집에 방치해둘 수 없어서 모시고 왔습니다. 며칠 정도야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어차피 다음날이 주말이라 그게 상관없잖아요. 나도 이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잘 됐네. 내가 못 올 곳에 온 것도 아닌데 다들 왜 표정들이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적어도 연락은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항상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도 생각해 주려 하지 않죠? 개인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무턱대고 찾아오면 저희도 난감하죠. 저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거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일정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가족이라고 무조건 받아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너 어머니 앞에서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여기까지 모시고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주버님,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찾아와선 어머님을 떠밀듯 밀어내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저희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미리 전화 한 통만 줬더라도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죠. 장남이라고 어머님 모신다고 집까지 가져갔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남아있는 방도 없고요. 집 정리도 되어 있지 않아서 어머님을 편하게 모실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 분명 설명 드렸을 텐데요. 저희는 모시는 거 반대한다고요.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장남인 아주버님한테 모든 게 다 돌아가는데 뭐하러 어머님을 모셔요? 제 입장도 똑같으니까 그만 살펴가세요. 어머, 동서. 말 참 웃기게 한다. 동서네만 노력했어? 우리는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 같아? 동서 모르게 우리도 정말 많이 챙겨드렸었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어머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아예 두 손 두 발 놓고 있었어요? 저 말은 정말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 알지. 그네들이 가끔씩 찾아와서 같이 시간 보내주고 몸이 힘들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 해결해주고 가기도 했었다. 너무 안 좋게만 보려 하지 말고 서로 가족이면 이해하고 조금씩 배려하면 충분히 좋은 가족관계가 형성될 텐데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한달이야? 입구 막지 말고 좀 비켜라. 힘들어 죽겠다. 시모는 저희 부부를 밀친 뒤 집 안으로 무작정 들어왔어요. 형님은 시모를 부축해드리면서 소파에 앉혀드렸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남편이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지만 형님 내외는 아예 남편을 무시했고 시모는 힘들어 죽겠다면서 소파에 눕더니 저에게 방 하나 정리해달라며 배까지 고프다고 들어오자마자 이것저것 주문을 했습니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데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 뻔뻔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형님 네한테는 눈치만 보면서 저희 부부한테는 막대하는 시모의 행동들이 너무 화가 났었죠. 그래서 참아왔던 불만들을 터뜨리려 하는데 남편이 흥분한 저를 붙잡곤 진정하라며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눈빛을 보내길래 짜증이 난 상태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모를 모시러 오겠다는 말 한마디 남겨둔 채 서둘러 돌아갔고 그렇게 시모는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집안 분위기는 정말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월요일 형님네가 시모를 모셔가겠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안 좋은 감정을 꾹 눌러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 일찍 오겠다고 분명 약속을 했는데 출근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형님네가 저희 집에 올 생각을 안 하길래 전화를 해본 순간 저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고 남편도 몇 번이나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이미 핸드폰의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그날 출근을 하지 못했고 시모를 모시고 시댁으로 가게 되었는데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이미 틀린 번호로 바뀌어 있었어요. 시모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많이 당황했는지 형님네한테 계속 전화해보라고 했지만 이미 핸드폰은 꺼져 있는 상태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안에 있는데도 없는 척 할지도 몰라 계속 초인종을 눌렀는데 갑자기 집 안에서 누군가 짜증을 내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온 사람은 형님이 아닌 처음 보는 여성분이었어요. 아이, 누구신데 왜 남의 집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누르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으면 좋겠어요? 가족 단위로 찾아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기, 여기가 그쪽 집이라고요? 여긴 저희 엄마가 계속 살고 계셨던 집이었는데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잠깐 집 안에 들어가 봐도 될까요? 나 참, 그쪽이야말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집을 부동산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정식적인 절차 밟고 이사 온 입주민이에요. 그쪽 집안 사정이 어떻든 저는 돈을 지불하고 이 집을 구매한 거라고요. 이삿짐 정리하느라 온몸이 쑤셔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침부터 피해주지 말고 그만 가세요. 현관문이 다시 닫히자마자 시모는 형님네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넋이 나간 얼굴로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네가 시모를 저희 집에 잠깐 맡겼던 건 시모가 아주버님한테 넘긴 그 집이 이미 처분이 끝난 상태였고 주말에 이사를 오기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해서 주말이 되기 전날 시모를 저희 집에 모시고 온 거였어요. 아주버님의 계획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되자 남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뒤에 경찰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이미 법적 서류상 시모의 집은 아주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며 변호사에게 문의해보길 권했어요. 일이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게 되자 남편은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고 시모에게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왜 엄마 혼자 모든 일을 결정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제가 형한테 집을 넘기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거라는 거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동안 형이 어떤 사람인지 겪어왔으면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요양원 거기 안 들어가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결국 이게 뭐예요? 저희는 일부러 땡전 한 푼 안 받았는데 왜 제가 엄마를 모셔야 하냐고요. 그동안 뒤에서 힘들게 챙겨드리고 이 사람이 집안일까지 다 했었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준 적 있었어요? 형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형수님은 말로만 했지. 실질적인 거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장남이라고 저희와 차별하더니
결국 형은 엄마를 버리고 15억만 챙긴 뒤 사라져 버렸네요. 그거 전 재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남아있는 돈 얼마나 있어요? 남아있는 돈까지 저번에 다 줘버렸다. 급하게 필요하다고 다녀오는 대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길래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전부 다 탈탈 털어서 큰아들한테 줬거든. 자식이 부모를 배신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으니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요양원 들어가세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 삶에 지장이 생기는 거 저는 원치 않아요.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서 더 이상 피해주지 마시고 도움 받으세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건 절대 싫다. 그런 시설에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 눈치 보이고 잘 따르지 않으면 해코지 한다는데 내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길 왜 들어가야 하는데? 나는 이 집에 끝까지 붙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날 책임져라. 너도 내 아들 데리고 갔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니? 시몬은 요양원에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저희 부부 앞에서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고 남편은 그런 시모의 행동들에 많이 답답했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남편의 뒤를 따라 들어가려 하자 시몬은 저를 불러 세우더니 계속 배가 고프다며 밥상 좀 차려달라고 보챘습니다. 남편과 제 속이 뒤집어진 건 알면서도 시몬은 배고픈 게 우선이었는지 밥 달라고 짜증을 내길래 그런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대충 차려드린 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아주버님한테 반복해서 전화를 했지만 핸드폰 전원은 계속 꺼져 있었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답답할 뿐이었죠. 그렇게 시몬은 장남에게 전 재산 15억 집을 뺏기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맨몸으로 저희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고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지내다 보니 서로가 주고받게 되는 말들 또한 부드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할 도리 다 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시몬은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본 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가며 최대한 챙겨드리려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 보니 저 또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었고 시몬은 힘들게 차려드린 밥상을 뒤집어 엎으며 저에게 밥그릇을 던져 버렸어요. 내가 지금 너희 집에서 살고 있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딴 걸 음식이라고 내어준 거냐? 지나가는 거지도 안 먹겠다. 당장 다시 새로 차려내와라.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애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일도 바쁜데 회사에 눈치 봐가면서 남들보다 일찍 퇴근해서 애들 챙기고 정신없이 저녁 차려드렸으면 그냥 드시면 되지. 애들 밥 먹고 있는데 밥상을 엎어야 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얼마나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저 지금 거의 한계까지 도달했어요. 살짝만 건드려도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괜히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제가 해드리는 거 그냥 드세요. 어머님이 큰소리칠 입장이 아니신 거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 정말 못 참아요. 한 번만 더 애들 보는 앞에서 밥상 엎으면 그땐 어머님이고 뭐고 없다고요. 내가 이래서 너를 싫어하는 거야. 하늘 같은 셰미한테 태들기나 하고 항상 무시하니까 너한테 좋은 말이 나가겠니? 급이 안 맞아서 내가 살 수가 없다. 나는 항상 고기 반찬 올려놔야 하고
밥도 매일 새 밥으로 내어줘라. 반찬 가지수도 매일 바꿔서 10개 이상씩 준비해주지 않으면 입에 대지도 않을 거다. 아, 그래요? 그럼 드시지 마세요. 저야 밥상 안 차려드리면 속 편하죠? 앞으로 어머님이 알아서 차려 드시던지 아니면 그냥 굶던지 알아서 하세요. 시모는 제 말에 화가 많이 났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와 갑자기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힌 상황이 생기자 저도 너무 놀라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아이들은 저와 시모가 뒤엉켜 있는 상황을 보곤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시모와 단둘이 있을 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머리채를 잡으려 했던 걸 몇 번 피한 적은 있었는데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다는 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시모는 전 재산 잃고 저희 집에 얹혀 살면서도 저를 막대하려는 행동들에 더는 좋게 넘어갈 수 없었고 시모와 한바탕 싸우는 사이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와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아 끄는 모습을 보자마자 시모를 밀친 뒤 저를 품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맥없이 넘어진 시모는 남편의 행동에 많이 당황을 했는지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면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 보냈습니다. 남편은 결국 이런 삶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너무 놀란 시모는 남편한테 애원을 했지만 이성을 잃은 남편은 더는 함께 사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시모의 행동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며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독거노인용 10만 원 사글세 있냐고 물어보았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모는 아픈 골반을 질질 끌면서 기어와 남편의 발목을 잡고 애원했어요. 너 정말 네 어미를 이 집에서 내칠 생각이니? 독거노인용 사글세빵이 웬 말이냐? 엄마가 그런 곳에서 살려고 너를 힘들게 키워온 줄 알아? 엄마가 지금 우리 집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놀랐고 무서웠으면 울음을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애엄마 머리 좀 보라고요.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 엄마를 모시고 있는데 밥상까지 뒤엎어버리고 그릇까지 전부 다 깨져서 바닥이 이게 뭐예요? 엄마가 형한테 사기를 당해서 15억짜리 집을 뺏겨놓고 왜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요? 엄마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돈도 아까워요. 혼자 병들어 세상 떠나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마음 같아선 지금 바로 밖으로 내치고 싶은데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으니 10만 원짜리 사글세빵 정도는 구해드릴게요. 먹을 것도 가끔 넣어드릴 테니 가족의 품에서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엄마 때문에 저희 가족이 무너지는 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요. 남편은 그날 난장판이 된 집과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곤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노인 혼자 지낼 수 있는 제일 저렴한 집을 알아봤어요. 시모는 잘못했다고 남편한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끝내 남편은 시모가 혼자 지낼 수 있는 집을 구해드렸고 단칸방에 들어가게 된 시모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냐고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했지만 이미 남편은 결정을 내렸는지 시모를 두고 뒤돌아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형님 내외는 저희가 손을 써보기도 전에
이미 해외로 잠적해버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고 계시지만 저희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매일같이 남편한테 전화를 하던가 저한테 전화를 해선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솔직히 얼굴 보는 게 쉽지가 않네요. 남편이 오죽했으면 시모를 발만 뻗고 잘 수 있는 작은 원룸으로 보내버렸겠어요.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남편은 그 돈조차도 아깝다며 자식 말을 듣지 않아 생기게 된 일이니 혼자서 감당하게 놔두라고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네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선 저희 부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들을 정리해 나가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감사합니다.